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배터리데이에 앞선 점검을 해드리면서 테슬라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건 결국에는 비용이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데이 단일 리뷰로 구성됩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리뷰에서 첫 번째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테슬라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공장을 빠르게 짓고 말 그대로 진흙 황야 그 자체에서 15개월 만에 대량 생산까지 이뤄낸 테슬라 상하이 팀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가 상하이에 대해서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량 생산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순항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기술로 이를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난이도가 있겠지만 매스 프로덕션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드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서 가장 큰 어치브먼트 달성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대량 생산까지를 이룬 부분이고,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로서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을 테슬라가 해낸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이어서 에너지 부분이죠. 태양광 부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솔라루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와트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솔루션임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의 밸류체인을 간단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광고비를 없애고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였기 때문에 솔라루프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GAAP 기준 4분기 흑자 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테슬라 팀 전체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며 파이낸셜적으로도 잘 되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 4분기 동안 세계의 인도량 추이를 볼 때 테슬라만 지난 1년 대비 16%에서 17%의 상승을 기록했고, 나머지 빅 오토메이커들은 전부 다 뒤로 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GM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스즈키, 포드 같은 경우는 매우 한 20% 가까이 세게 후진했죠. 그리고 또한 머스크는 기존의 오너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긍정 구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약 30%에서 40%까지 올해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이나 대형 산불, 많은 공장 중단 같은 생산에서의 이슈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챌린지 등으로 인해서 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 따라 테슬라에게는 올해가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안전한 차가 테슬라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각종 충돌 영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요. 테슬라 차는 압도적으로 안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상하이에서의 전복 사고 등을 보더라도 웬만한 차의 지붕보다 유리로 된 테슬라의 차량이 훨씬 더 지붕면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세이프티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프리모트 공장 기준 계속해서 공정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으며, 평균보다 이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안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시스템의 오토파일럿 베타를 한 달 뒤쯤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토파일럿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밑에 충돌과 이 오토파일럿은 세이프티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오토파일럿 리포트에는 액시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언해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주주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조금의 마케팅적인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들으시면 더욱더 평가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은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토파일럿 세이프티 리포트는 사고에 대해서, 액시던트에 대해서 카운팅하고 있었는데요. 이 액시던트가 테슬라가 말하는 이 사고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블랙박스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오토파일럿 인게이지드가 마일당 기준으로 볼 때는 과반 이상 정도가 고속도로나 비교적 통제된 도로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실제 오토파일럿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운전자의 안전성을 물론 더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감안하고 보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 평균이랑 오토파일럿 인게이지드의 세이프티 리포트가 완전하게 대칭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알게 된 출처는, 해당 내용은 MIT의 렉스 프리드만 및 브라이언 레이머의 자료에 있는 글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의 핵심 경쟁 역량은 엔지니어링, 제조,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많이 대중들로부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죠.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그냥 기계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광범위하게 신기술을 접목하고 대량 생산까지 접목시키는 이 부분은 시제품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역설하지만 최소 10배에서 100배쯤은 어렵다고 말했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실제로는 이 제조의 능력, 테슬라도 프로덕션 헬을 겪은 적 있었듯이
스타트업들의 프로토타입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경쟁 역량에 대해서 말하면서 테슬라 차는 랩탑 온 휠이 달린 컴퓨터라면서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붙이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전에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제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경쟁 역량으로서 이제 좀 구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굳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대륙에서 지어지는 3개의 공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카피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대륙에서 지어지는 서로 다른 3개의 공장. 그리고 테슬라는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배터리데이에서 목적에 대한 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앤드류 바그닐로 수석 부사장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를 이끄는 리더 중에 한 명이고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에서의 앤드류 바그닐로, 오토모티브 전체에서의 제롬 기엔과 소프트웨어에서의 데이빈 라우, 그리고 AI 분야에서의 안드레 카파시 등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죠.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주 장기적인 범위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 0.1TW의 배터리가 필요했던 테슬라는 이제는 해당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100배 증가한 배터리량이 필요할 거란 전망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1600배나 필요할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약 2조 달러를 니켈 같은 원재료의 수급과 셀 생산, 배터리 제조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1기가 팩토리가 150기가와트의 배터리와 같은데요. 이를 20테라와트시 기준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총 135개의 기가 팩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너무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의 혁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당장에 2조 달러가 든다고 해서 내일이면 실행 가능해지는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터리 제조에서의 혁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이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생각보다 이 가격이 충분히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이제 플래트닝하게 좀 평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결국에 이 문제는 전기차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가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용을 낮추는 것이 특명인 시점이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배터리 데이를 열었고 처음부터 자동차와 공장을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리뷰 세 번째, 자동차와 공장에 대한 재설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비용을 절반까지 줄이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KPI로서 제시한 것은 배터리 셀의 디자인, 셀을 만드는 것, 음극재와 양극재, 그리고 셀과 차량 간의 통합에 대한 5가지 큰 루트를 통해서 접근해 보겠다는 것이죠. 어느 한 파트의 혁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혁신을 통해서 킬로와트 시당 비용을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포부였습니다. 파나소닉 등의 배터리 셀 협력사를 통해 18650 폼팩터에서 21700 폼팩터로서의 이전을 통해 셀당 50%나 많은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한 차례 혁신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에서의 수많은 응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직경을 찾아냈다고 말하죠. 셀의 크기가 더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드는 지점과 차량의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지점을 넘어 조금씩 줄어드는 거리 그 사이에 스윗스팟, 최적점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열관리와 충전 시간에서의 문제겠죠. 테슬라는 이를 위해 슈퍼차징에 있어서 다시 한번 혁신을 이루기 위해 건전지의 끝부분을 제거하는 템리스를 적용하여 병목 현상을 없애므로 충전 시간은 이전의 폼팩터를 기준으로 가졌던 직경의 셀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름 46mm, 길이 80mm의 연통형 배터리는 이전 18650 폼팩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의 효율은 5배 높였고 주행거리는 16% 높였으며 파워는 이제 더 많이 6배 이상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의 디자인을 46mm로 바꿈을 통해 테슬라는 이제 킬로와트 시당 1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셀 공장에 대한 혁신이 이어지죠. 셀 공장을 혁신하는데 왜 갑자기 프린팅 산업과 병제조 산업이 나올까요? 테슬라는 셀 공장에 있어서
100년을 넘게 발전해온 프린팅 산업과 병을 만드는 제조업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한 것은 약 30년쯤이 고작이기 때문에 한참 전으로부터 한 세기가 넘도록 가장 대량 생산에 맞게 최적화를 이룩해온 두 산업으로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셀 공장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전극 공정이 있고 이를 많은 와인딩 공정이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젤리롤을 캔에 담는 과정을 거치면 포메이션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앤드류 바그닐로는 이 모든 공정에 있어서 아까의 아이디어, 프린팅 산업과 마를링 산업에 아이디어를 접목했고 이제는 훨씬 더 나아진 공정을 소개합니다. 이에 있어서 저희가 예습해왔던 건식 전극 공정이 적용됩니다. 섞고 코팅하고 말리는 것까지의 웹 프로세스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공장에서의 비효율이 있었는데요. 맥스웰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파우더를 발라버림으로써 이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아주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점은 꽤나 굉장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가동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스페이스를 남겨뒀는데요. 아직 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집요함이 필요한 때이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 테슬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는 한 개의 조립 라인당 1년에 2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한 생산 라인당 무려 7배나 높은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 생산 라인당 7배나 많은 아웃풋이죠. 머스크는 또한 대량 생산에 있어서 약 10배 정도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요약한다면 이제 공장이 10배 더 작아져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 테슬라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매니팩처링 회사이고 이는 결국에 장기적인 테슬라의 경쟁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가와트 시당 투자금은 75%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이전에 지었던 기가 네바다, 기가 팩토리가 아닌 테라 팩토리를 짓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는 더 작아진 테라 팩토리를 짓게 됩니다. 크기는 10배 더 작아졌기 때문이죠. 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셀 서플라이어인 파나소닉이나 LG, CATL과는 협력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테슬라의 생산량을 뜻합니다. 2022년 100GW시의 배터리 생산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통해서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량을 3TWh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확실히 2030년 전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셀 디자인과 셀 팩토리를 합쳐 킬로와트 시당 32%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극재에서는 실리콘에 대해서 말했죠. 왜 실리콘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리콘은 첫째로 지구 지각상의 가장 풍부한 재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래에서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흑연보다 9배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나노와이어에 대한 루머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은 팽창에 따라서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에 이들은 다양한 실리콘 적용을 생각해보다가 최대한 저렴하면서 실리콘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생 실리콘을 얻어서 이것을 부신 다음에 탄성이온 폴리머 코팅을 통해 주행거리는 약 20% 증가시키고 가격은 나노와이어처럼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가 넘는 접근 방법이 아닌 킬로와트 시당 1.2달러 정도의 획기적으로 이를 줄였다고 말하죠. 자, 1번, 2번, 3번의 혁신을 통해 총 37%의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양극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그닐로는 양극재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설명하면서 양극재는 책장과 책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면 편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리튬이 하나하나의 책이고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은 책장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부분이죠. 한편 여기에 코발트는 비싸지만 전체적인 양극재를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하이니켈은 니켈만으로 이 책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허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에 첨언하면서 이온이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책장의 구조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책장이 쉽게 무너진다면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급감하기 때문이죠. 하이니켈 양극재의 발전을 위해 니켈은 최대화하고 코발트 프리를 이루고 참신한 코팅으로써 킬로와트 시당 가격을 약 15%가량 낮추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다양화, 각 티어에 맞는 양극재의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배터리를 넣는 부분이죠. 많은 사이클이 필요한 부분에는 인산철 기반을 쓰고 롱레인지에서는 니켈과 망간을 쓰고 세마이 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은 하이니켈을 넣겠다는 등급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양극재에서의 제조 과정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타겟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세싱 분야에서의 비용이 35%에 달하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양극재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러면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아주 조금의 양극재와 대부분의 부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과정을 비교하면서 삽으로 땅을 팠다가 다시 묻었다가 다시 파는 그런 과정,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화, 효율화하면서 이렇게 투자 비용은 66% 줄일 수 있었고 공정 비용은 76% 줄일 수 있었으며 물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혁신으로서 최적의 위치에 양극재와 리튬 생산 공장을 놓음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의 니켈 처리처럼 리튬에서도 중간 과정을 뛰어넘는 효율화를 똑같이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총 49% 거의 목표를 이루는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셀과 차량의 통합 과정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모델 Y의 기가 캐스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싱글 피스로 이런 큰 것을 만드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합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복합물을 만들어서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도록 이 합금물을 배합했다고 합니다. 코팅이나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늘어나고 결국엔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조차도 모두 빼기 위해서 강도가 높은 합금이 필요했는데요. 이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쉐입이 거의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도 되면서 하나의 구조물처럼 버틸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티타늄 구조물을 통해서 지지대를 통해서 버텨야 했지만 이제는 이 티타늄 지지대가 필요 없이 이것마저도 줄이고 배터리 자체가 구조물처럼 되게 만들어서 배터리만 넣어도 이 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열을 전달해서 분산시킴으로써 배터리 열 관리에서도 폼팩터의 크기가 키워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열 추가 발생량만큼 중 일부를 상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게 되었죠.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모여진 셀들로 그 위에 앞과 뒤에 이렇게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것을 놓고 그 결과 파츠는 370개를 줄였으며 양은 10% 줄었고 주행거리는 14%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 부분과 차량 전체에서의 팩토리 전체를 볼 때 기가와트 시당 투자 비용은 55%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필요한 공간도 35%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테슬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다면 56%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다시 요약해볼까요? 테슬라의 장기적 경쟁 역량은 제조에 있다. 그 말이 느껴졌습니다. 주행거리는 위의 혁신이 합쳐져서 54%의 상승이, 킬로와트 시당 가격은 56%의 감소가, 기가와트 시당 투자 비용은 69%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 적용은 1년부터 18개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완벽한 비용 절감은 3년 정도 뒤에 가능하며 2025년이 되면 아까의 목표치만큼을 이루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기가 상하이를 지어서 대량 생산까지 가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기억하시나요? 15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던 처음의 슬라이드. 아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의 시간이 하나의 기업이 이런 5가지 분야의 혁신을 접목시켜 보겠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빠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년 안쯤에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25,000불이죠. 약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새로운 차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줬던 것처럼 또 이 기계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라든지 셀 과정, 모든 공정에 혁신이 마친 뒤에 내놓는다는 로드맵임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당한 시기에 새로운 차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총 비용 절감 금액인 56%를 이루게 된다면 배터리가 킬로와트 시당 약 $50 수준에 달하게 되고 이로써 테슬라는 25,000달러의 차량을 수익성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했습니다. 제 조그마한 생각을 조금 더 하자면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기업이 목표하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혁신은 하드웨어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성능을 높여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배터리데이는 그 이름답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러한 방향성으로 정확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장기 투자자로 남는 투자자는 매우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